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과방위도 열렸고요. 그다음에 한노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도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오마이TV 생중계 여러 채널 통해서 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정무위가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들 정무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무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병 네.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불거져가지고 국민들이 또 분노도 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신데요. 그 얘기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 네. 그 전에 네, 당직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네, 뭘 맡으셨습니까? 대외협력위원장 맡았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 네.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이제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직능 그런 단체들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 가교 역할, 당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2년 반 남았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차기 대선에 네. 우리가 수권 정당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준비 작업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제 네. 제가 당직 맡고 바로 다음 날 후쿠시마 1주년 그 기자회견, 규탄 기자회견도 시민단체와 같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외협력.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이제 귀 기울일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부탁하신 겁니까? 예, 손든 건 아니고요. 예. 저도 그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일 열심히 해라. 또 이제 이 자리에, 대협력이라는 이 자리에 예. 제일 잘 맞는다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노동 시민 운동도 하고 그쪽에 네. 아무래도 뭐 그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노동 운동을 한 20년 하면서 조직하는 거에서 뭐 좀 약간 체질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할 때 계속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월수금에 네. 저기 당무집행 회의라 그래서 8시 네. 30분에 하고 그다음 9시에 비공개 최고위 하고 9시 30분에 이제 예. 공개 최고위 하는데 거기 다 이제 배석해야 됩니다. 월수금은 또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제 입원 네. 치료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제 이 확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 뭐 단식 후유증 아무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건강 체력적으로는 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이 좀 느리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뭐 저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전부터 대선 네. 경선 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살인적인 그 일정들이고 그 사이에 또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 견디시는 거 보면 네. 대단하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목소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잠겨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예, 지금 근데 이제 그러지 그 스타일이 예. 제가 그때 단식 이후에 녹색병원 입원했을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했었는데 빨리 나오려고 하세요. 본인은 네. 늘 항상 뭔가 빨리 밀린 일 같은 숙제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 분이어서 네. 저는 오히려 이참에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차 했는데, 지금 여야 간의 뭐 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할 정도로 이렇게 뭐 한가하지 않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나오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니 생중계 안 해도 된다. 네. 여야 대표 회담할 때 생중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언론에서는 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뭐 양보했다 이런 식의 얘기하던데, 생중계 자체가 좀 말이 안 됐었죠, 사실은. 애당초에 뭐 회담과 예. 토론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제보공제까지 포함하자라고 해서 알박기 한번 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민주당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예.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생뚱맞게 생방송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맞아요. 실무 협의도 거치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던져놨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또 많이 일으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는 형국인데, 네. 그런데 항상 한동훈 대표는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유체이터 라법을 많이 쓰잖아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송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해놓고 또 사족 달았잖아요. 그러나 생방송은 꼭 필요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항상 뒤에 뭐 이렇게 다 민주당한테 또 저기
면피용으로 또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나는 생방송 하고 싶었는데 니네가 못하게 한 거야. 이거 이런 거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바지 사장을 넘어서 반바지 사장, 반바지 대표 아니냐 반바지 이런 얘기까지 사장. 이제 나오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반바지 사장이라는 말도 나왔습니까 요즘에? 예, 반바지. 반바지 사장.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푸느냐 국민들이 이것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예. 그 뭐 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예. 거기 여당 패널들이 이제 막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음. 야당 대표랑 여당 대표는 틀리대요. 여당 대표는 예. 대통령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적대요. 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막 이제 그 뭐랄까 그 말바꾸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시켜서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선거 때 맞아요. 유리하게 선거구면 갖고 가려고 본인이 던진 거잖아요. 제3자 추천, 예. 대법원장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 보고 발의하라고 네. 또 이러대요. 정 급하면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해라 네. 대법원장 추천으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천만의 언어가 그런가요? 5천만. 이게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늘 하던 얘기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그 정치인으로서 그 성장하려 그러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그게 이거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법을 그렇죠. 예, 제3자 주목을 특검 받았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스스로 하는 정치잖아요. 맨날 누구 뭐 야당 대표라든지 야당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그 하는 그런 거 말고 반사이 걷는 거 말고 스스로 이제 성과를 내서 득점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부터 뭐 지금 완전 삐거덕대고 있고 그거를 네. 그 국면을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득을 좀 했지만 좀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나마 그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 잘못을 할 수 있어도 그거를 그 뭐랄까 그게 잘못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야당 책임으로 넘기고 은근히 또 물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여야 대표 회담 전망까지 좀 해봤는데 어쨌든 두 대표가 만나서 좀 풀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언제쯤 두 대표가 만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정무위가 열렸어요. 정무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특히 국민권익위 이 국장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의원님 어제 제가 보니까 유철한 이 권익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야당에서 지적하는 이 부분들 아니다. 외화부역 사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지금 고인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목된 사람이 정승윤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사무처장을 겸직했던 그분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이유가 권익위 전체를 주재해야 돼서 안 나온대요. 그럼 위원장이 그 주재하고 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저 위원장이 주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사실 유철한 위원장은 누가 봐도 그냥 그 바지 위원장이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바지입니까? 예, 거긴 뭐 그냥 오시면 무슨 내용 파악도 잘 안 돼 있고 음.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정승윤 부위원장이 모든 거를 다 주도했다라고 다 알려진 사실이어서 그분이 와야지 그나마 좀이라도 그 진실 규명이 좀 네. 가까운데 유철한 위원장이 와서 앉아서 대답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복장 터지는 소리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는 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대단히 바라는데 네. 이분은 이미 사임이 규명됐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직 처리가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뭡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진실 규명은 둘째치고 그냥 순직 처리해갖고 입틀막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직 그 처리된 것도 이렇게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법상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순직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왜 이분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자연한 순서 아닙니까? 근데 네. 앞에는 시급하지 않대요.
그럼 뭘 갖고 순직 처리를 결정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제가 그 전에도 여기 나와서 했던 네. 얘기인데 그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네,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어제도 이제 그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순직 저기 승진에서 배제된 이유가 네. 그 조사관이 이제 대통령실 가서 명품백의 그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이제 퇴짜 받았잖아요. 맞아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현장 조사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그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랬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고인이 카톡방을 통해서 그 지인하고 예. 주고받은 그 문자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난 것이 사실은 원인이라고 추론되는 게 사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아니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아니래요. 그리고 사실 네. 그 자기 직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직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분이 그 운명을 달리했으면 사실 도의적으로라도 사과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정무위원들이 조문 간다라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예, 거짓말하고 맞아요. 거짓말. 유족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진실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무위를 지켜보면서 공방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뭐 말로는 전혀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특검 김건희 네. 특검 안에 이 내용을 이제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청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그 윤한홍 위원장 윤한홍 위원장이 거부하고 안 있어서 하죠. 예.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이 진실 규명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여당 의원들 하는 얘기가 이 고인이 우리 그 야당 탓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또 악성 민원 탓이라는 또 갑자기 새로운 또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악성 민원이 많이 시달려서 뭐 이런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하던데 그건 정말 고인의 죽음 앞에 주장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배 수수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쭉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봐도 이건 감사의 표시다. 네. 아니면은 뭐 이 만나기 위해서 뭐 선물을 내민 거다 이렇게 감사 인사. 얘기하면서 네. 감사 인사 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하면서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원석 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사 심의 소집으로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원석 총장이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 해부한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려고 요식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무혐의를 아예 이제 못 받기 위해서. 예. 또 하나는 사실 그 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동안 네. 패싱 당하고 인사 조치 당하고 막 주변 사람들 중앙지검장 그리고 황제 출장 조사 네. 핸드폰 뺏기고 초유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모당한 거에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지켜야 된다. 검찰 조직을 지켜야 된다라는 예. 게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용산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요식행위라고 할 수밖에 요식행위로 읽혀지는 부분은 본인이 그냥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해부만 했으면 되는데 또 사족을 달았잖아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해부를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거기서 결정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의원들도 다 이원석 총장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도 네.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대표 선거할 때는 네네. 또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또 어제는 엊그젠가요? 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법리와 팩트는 뭐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발 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뭐 뒤에 하나 또 붙인 게 네. 자세히 못 봐서는 뭐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요식행위다라는 게 저 강한 의식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음,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5월달에 원래 그 조석기 수사하라고 중앙지검한테 지검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현수 총장이. 예, 그때 그 바로 전 직전에 우리가 네. 이제 좀 잊혀진 것 같은데 그 대통령실에다가 민정수석실 다시 신설하면서 그 검사 출신 수석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원석 총장 지방 출장 간 사이에 아, 중앙지검장부터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싹 다 네. 바꾸고 그 대검의 주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요. 바꿔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또 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그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해달라 했는데 또 법무부 장관한테 또 저기 빵꾸 맞고 뭐 그랬던 일련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어요. 자존심 상했겠죠. 개무시 당했으니까. 개무시.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 내부에 그 수사 과정에도 경호처에 있는 부속 건물에 그 검사가 오히려 불려간 듯이 끌려가서 핸드폰까지 네. 그 처음이라 사상 초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을 저 뺏기고 수사를 한 이유가 원격으로 그 폭탄 장치를 뭐 폭파 장치를 설치해 갖고 그런 위험이 있다. 얘기도 있었어요. 그, 예. 그 얘기 듣고 내가 기가 정말 찼는데 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이원석 총장은 이제 임기가 이제 13일까지인가 네, 이잖아요. 9월 중순. 근데 네. 이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려면 14일, 최소 2주 정도 걸린다는데 아마 음, 당겨서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마무리 짓고 퇴임 선물로 주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보면은 그 처음에는 이원석 총장도 이제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고 한동훈 장관도 말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원석은 같은 공범이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료를 면죄부를 주려는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심의에서도 검찰에서 제출한 그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30분 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검사가 들어와서. 참.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수사한 그 내용이 중요한데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수사를 했느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포함한 그런 걸 제대로 했느냐? 네. 휴대폰 포렌식을 했느냐? 압수수색을 했느냐? 네. 다 아니잖아요.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심의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뭐 그 이원석 총장이 이 알선수재죄하고 변호사법 위반도 포함해서 심의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수사도 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수사한 거잖아요. 그 수사도 안 한 거 가지고 검찰이 무슨 설명을 할 것이면 그거 갖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수사심의원회 의원들이 아니 뭐 내용이 수사한 뭐 내용이 있어야 그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수사한 내피셜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요식행위, 그냥 쇼로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예. 그 이제 김승원 간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승원 간사가 이제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본인은 배우자가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숱하게 많이 봤다라는 거죠. 배우자가 받아도 배우자가 받았을 때에도 네네. 그런 사례가 대단히 많고 그 직무 관련성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이 가장 폭넓게 있는 건데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 배우자들은 이제 다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 수사 결과다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이 뭐 카드 뉴스로 봐야 되나요? 이 내용도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저희가 띄워봤습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 그러니까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 뒤에 이제 배우자까지 써놨습니다.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이거
뭐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뭐 몇 천만 원짜리 줘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카드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는 네. 방법을 자세하게 아.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선물 많이 받아라. 원래 그 청탁금지법은 예.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간에 공직자와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제공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법의 취지이고 취지가. 예외적인 경우에 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요게 이제 그 입법 취지거든요. 네. 근데 저걸 봤을 때는 100만 원까지 받아라. 그렇죠. 웬만하면 받지 마라 이게 아니라 100만 원까지 받아라라고 지금 하고 100만 있는 원까지는 거잖아요. 문제 없다. 예, 그 밑에 또 공직자의 친족 어디서 배우자 들어가잖아요. 배우자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이거는 정말 전 내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배우자에게는 뭐든지 줘도 된다.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음. 판단을 하면 음. 이것도 사실은 이 국민 권익위가 부패 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그걸 그 부패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 뉴스만 보면은 100만 원까지 괜찮아요. 또 배우자한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해도 돼요. 이거 널리 좀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보니까 예. 그 왜 한 시민이 권익위의 질의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네.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 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네. 법에 저촉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배우자는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국민권익위가 네.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조차도 망각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아니 사실은 이 공직자한테는 우리가 선물 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 네. 공직자에게는 선물해서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그런 카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국민권익위의 설명 카드 뉴스라서 저희 보니까 그 오죽하면 그 동아일보에서 네. 사설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네. 이렇게 놨어요.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선물 범위를 세세히 나열해서 뇌물 가이드 같대요. 이렇게 동아일보에서조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조차. 이거 어제 이제 권익위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 좀 나왔습니까? 카드 뉴스 얘기는 나왔죠. 나왔어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예. 아니 그게 답변입니까? 뭐가 그럼 개선점을 얘기를 하면 계속 잘 해왔다 뭐 이 얘기입니까? 국민들 볼 때는 이게 어이가 없다는 전혀 문제 없다는 상황인데. 얘기죠. 그러니까 저 인식이 정말 개탄스럽더라고요. 하, 참. 이제는 국민들이 권익위가 하는 말이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권익위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비판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면죄부 주려고 그것 때문에 저러고 다 있는 거 한 기관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도 망가지고 이 법의 취지도 망가지고 법치국가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이게 있어서 괜찮다. 그럼 그동안 있었다는 것도 참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네. 그 연 300만 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300만 원까지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다 합치면 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샤넬 화장품 향수 세트도 있고, 그러니까요. 양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저촉 여부도 분명히 또 따져봐야 될 문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면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또 네.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뭐 태도도 지적을 받고 발언 광복 1945년 광복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노코멘트라는 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 보훈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김영석 관장. 이분은 일단 네. 무슨 언론에도 났던데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뭐 팔짱 비슷하게 끼고 피식 비웃듯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상 그게 뒤에 있었으니까.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적도 했어요 의원이.
그 의원이 그렇게 그 질의하는데 그렇게 그런 태도로 있으면 되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윤한홍 위원장이 그냥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지금 사실 모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끔하게 저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뭐 비꼬듯이 근엄하게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답답하네. 윤한홍 위원장도 그놈에게 앉아 계세요. 네. 이렇게만 그냥.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사실 그쪽 끝쪽에 앉아 있는 게 천준호 의원이어서 천준호 의원이 그걸 보고 이제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쪽에서 사실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서. 그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기사에 딱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대단히 오만하게 앉아 있고 막 그 비웃듯이 있어서 그때 그 찍힌 질의가 우리 박상원 의원 질의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네. 박상원 의원이 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막 벼르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이런 자세로 국회에 나와서 상임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공직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네. 그 보훈부 장관 저는 김영석 원장한테는 질문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질문할 가치를 제가 못 느껴가지고 네. 보훈부 장관한테 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 보세요. 저게 지금 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장의 네. 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저분이 그랬잖아요. 그 일제 불법 강점기에 네.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 질의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그 건국절에서 물으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뭐 이러지 않나. 광복절 물어보니까 또 예. 노코멘트 하겠다. 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그래서 아예 질의도 안 하셨고 의원님. 아니 제가 그래서 보훈부 장관한테 했죠. 보훈부 장관한테 예. 그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하나하나 따졌어요. 예. 일단은 이게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는 게 우리 그 법이랑 판례에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PT를 띄우면서 네.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게 뭐냐면 2005년도에 국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게 그 취지가 뭐냐면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였거든요. 아하. 근데 거기에 법사위에서의 그 심의 과정에서 나온 심사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의 대상자는 이미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까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 회복이 필요 없다. 아하. 이런 취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 당했을 당시에 대한제국하고 1919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국회와 정부의 확실한 결론 이게인 것이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법과 관련돼서는 국적법에서 창설 규정이 없어요. 창설 규정이 그래서 누가 최초의 우리 국민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네.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남조선 가도정부 법률 제11호더라고요. 이게 1948년도에 이제 가도정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입니다. 거기에 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의 일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저희 그 부모님 세대 그 조부 세대들 보면 다 그 거기에서 그분한테 그에서 태어났잖아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국인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에도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그 그대로 판결을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그 일제 시대에도 우리 주권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자로서 뭐 소수설도 있으니까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것도 공직자죠.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런 그 명확하게 그 법률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 그 역사성 저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일본 국민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훈부 장관한테 이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예.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동의한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제청했느냐 이거예요. 제청권이 그렇죠. 장관한테 제청권이 있잖아요. 장관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임명 철회해야 된다.
뭐 재청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책임감을 통감한다라는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인사 추천하고 그거를 심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냥 재청만 했대. 재청만. 그게 재청을 왜 합니까? 그게 그러면?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이 다 형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모든 국가 요직의 인사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자백한 꼴이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네. 비단 독립기념관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숭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너무도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그 네. 지적을 제가 한 것인데 그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3대 그 역사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 저기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여기에도 그 대표들 이사장들을 전부 다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로 그 저 임명을 했거든요. 거기다 8개 역사 기관도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이런 인사들로 지금 바꿨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그 차장,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지금 저 비서실장하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과거에 한 발언이 있고 그 조부가 친일 임명 사전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신원식 장관, 신원식 그 국가안보실장도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했고. 그렇네요. 진실과 화해위원장,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가의 중요한 역사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강요 내각에조차도 전부 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 쫙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친일이거나 검사 출신 아니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그 저 윤석열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네. 입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읽혀지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 사동강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강제징용 문구 다 지금 빠져 있고 빼서 그거는 그 만장일치제에서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동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입니까? 그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는 영토 분쟁 중이라고 했다가 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저기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네. 또 이제 용산의 전장기념관에서 또 독도 조형물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강복절날 새벽에 KBS에서 기모노 입은 일본 국가 기미가요 방송을 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친일을 넘어서 숭일한다 매국적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에 지적을 하면 그 정부 여당이나 그 해당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단순 실수나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뭐 부득이한 조치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답변하고 있는 그게 너무 그 한탄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반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가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아닌가. 그게 국정 기조가 아닌가라는 그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입장 이걸 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서울 지하철 시청역과 김포공항역,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다음에 TV를 설치해서 독도 영상을 상시 송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이제 국민적 비판이 높으니까 땜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장기념관에 있는 그 조형물도 노후에서 철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세울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말 바꿀지 한번 지켜볼 일이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홍범도 흉상 철거 이전도 결국은 그렇게 막 하다가 국민 비판이 높으니까 슬그머니 그냥 또 약간 말 바꾸기 했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설치해서 조사하라 그랬더니 그 어제 그 국힘 패널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대요. 독도를 오히려 우리가
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그 괴기한 주장을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저희가 독도지역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러다가 독도까지 내줄 것이냐 라는 그 심각성 때문에 앞에 내가 열거했던 대단히 많은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다 뒤져보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인사들이 도대체가 얼만큼 포진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도 해보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잡자 이런 취지 내용이잖아요. 그거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애써 아니면 축소하거나. 참 어제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한 얘기를 보니까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던데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 근데 지금 독도 조형물이 진짜 없어지고 만약에 이걸 지적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네. 다 없어지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근슬쩍 하다가 안 들키면 그냥 가고 들키면은 이제 그 실수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변명하다가 이제 그래도 또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은 네. 은근슬쩍 이제 약간 이제 뭐 뭔가 하는 것처럼 이제 액션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독도 수호 훈련도 네. 처음에 상반기 것도 하지도 않다가 또 비판이 이러니까 비공개로 왜 그 비공개로 합니까? 한동훈처럼 뭐 생방송 하자고 하면서 그런 거 왜 비공개로 하냐고. 그 훈련은 이제 생중계로 아니 생방송하면서 계속 공개하면서 알려야지. 그동안 계속 공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일본해를 공개로. 독도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했습니까? 그리고 야. 우리 강복전 날 기시다 네. 총리가 그 어디입니까 신사 참배했잖아요. 야수군이 공물 바치고 네. 그런 그 기시다 총리가 9월 초에 뭐 임기도 다 끝난 사람 출마도 이제 안 하기로 된 사람은 그렇죠. 한국에 온다는데 그거 왜 옵니까? 하하.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더 그 답답했던 것은 지금 보훈부가 강복회를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언론들 네. 그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위반한 거라고 자기는 뭐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반복회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 사실 아니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룬 사람을 독립기념관에 임명하는 데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강복회의 존립 이유죠. 그런 주장하라고 그 강복회가 있는 거지. 그럼 강복회는 무슨 뭡니까 독립운동 강복절을 하면 행사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지금 그 항명 비슷하게 하니까 강복회장이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강복회뿐만 아니라 제한군인회나 상위군경회 등도 다 그런 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 작년에 제한군인회에서 일간지에다가 신문 광고를 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예. 후쿠시마 괴담 물러가라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거든요. 이게 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그렇네요. 이게 또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 단체한테는 아주 그냥 그 간대하고 노골적 정치행위 하더라도 네. 묵인하고 또 자기네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단순한 그런 오히려 그 당연한 일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입틀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감사원 통해서 대대적인 뭐 전인 정부라든지 감사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틀막,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뭔가 압박을 또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독도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은 이른바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중일마라고 했던 그 발언, 또 김영석 관장의 이런 주장, 건국절 얘기 나오고 어제도 김문수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우리 일본 국적 아니었냐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도 그 보훈부 장관이나 네. 독립기념관장은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헌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애둘러 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어제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맞다 그러더라고. 아니 예. 그 나라가 없는데 무슨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중단됐는데 예. 이분 정말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공직자가 네.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야 공직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인사들이 다 관련된 요직에 가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강복 회장 예.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고 알려졌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철우 연세대 네, 교수인데 친구. 이 이철우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 그 대통령 주변에 네. 역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부추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구구 누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종찬 전 회장은 밀정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할 때를 좀 네.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2015년도에 우리 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위안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합의. 아니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예, 교학사랑 국정교과서 이거에 대해서 막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면서 역사 전쟁 막 벌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통일대박, 예. 통일대박 막 얘기하면서 흡수통일 막 그런 주장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당했죠. 누가 수사했습니까? 윤석열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탄핵으로 예. 갔거든요.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여요. 역사 얘기 예. 나오고 친일 논란, 숭일 논란까지 예. 있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수사했던 사안들을 보면 그때와 지금의 현상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잊은 그 정치인과 권력자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됐는데 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괴담 선동한 거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국민들이 보고 1년 지나서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정말 왜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홍보를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그 민주당 때문에 안 써도 될 1조 6천억을 네. 썼다고. 방류 안 했으면 하나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그것은 30년에 걸쳐서 134만 톤을 30년 이상 걸려서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고 1년 지난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네. 정말로 그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4,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밖에 안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금이라도 취할 태도는 1년 동안은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분명한 것은 그게 그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뭐 과학적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아이푸스 얘기를 하고 예, 작년에 실드 쳤었잖아요. 처리된다, 처리수다. 예, 근데 IAEA 보고서는 분명히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에도 없고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자기네한테 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저 해양 투기의 방법도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비용이 가장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IAEA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선택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해갖고 뿌렸어요. 투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앞으로 그리고 또 IAEA 보고서에는 이것이 장기간 이제 해양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 장기적인 영향력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네. 이 얘기까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본한테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그 1조 6천억 안 써도 될 쓸 돈 그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일본 때문에 쓴 거잖아요. 네. 일본이 이걸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은 이 자신의 땅에 다 놓고 반감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처리가 돼 처리수로 깨끗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쓰면 되잖아요. 일본 농업용수 쓰든 공업용수 쓰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방류한다.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국내에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국민의 거의 80%가 반대했잖아요. 반대했고
이게 그 아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때가 88년도인가요?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미국하고 EU 간에 네.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소고기의 수입 관련돼서 세게 분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산 그 소고기를 네.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EU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은 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 승소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재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막 매겼다고. 수천억에 달하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있죠. 2021년도에 돼서야 수입을 재개했어요. 소고기를. 근데 그때도 성장 호르몬 주사 맞은 소고기는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것이 국가가 취해야 될 조치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법 감정과 국민의 정서가 부딪혔을 때는 국민 정서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 저기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먹는데 그 우물에 네. 오물이 떨어졌어요. 그걸 알면은 그 물 먹고 싶습니까? 그게 거기에 먹죠. 물에 희석돼 갖고 그래도 우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한더라도 그거 먹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 괜찮다, 안전하다, 왜 괴담을 퍼뜨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일본 정부냐, 대한민국 정부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국민을 너무 바보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MBC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네. 이제 의원님의 좀 생각이 좀 궁금한데 네. 이진숙 이제 방통위,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이 박문진 네. 이사 선출 네. 과정 이게 문제가 있다. 2인 체제 위법성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콕 집어서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그 MBC 박문진 이사 선임 집행 정지 예. 가처분을 인용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인 합의제 기구인에도 불구하고 2인이 결정한 내용은 네. 그 적법성의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인용한 거죠. 네, 본안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럼 뭐 그전에도 그 저 재판부의 판결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확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 2인 체제에서 한 것도 문제지만 그 83명인가의 후보를 1시간 반 만에 심사해서 통과시킨 것도 문제이고 그 안에 있는 인사들도 뭐 예. 스폰서 검사도 껴 있고 막 문제가 많은 인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뭐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그 시나리오대로 뭐 이동관, 김홍일,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왔는데 네.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MBC 이른바 장악하는 여기에 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어쨌든 우리 그 최민희 위원장이 네. 야당 뭐 방통위원 2명 추천할 테니까 여당도 하고 5인 체제 만들자. 예, 5인 체제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예. 했었는데 일단은 저쪽에서 또 이제 또 약간 또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또 얘기들도 나오던데 지금 일단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소추되어 있어서 권한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네. 양쪽 다 추천하면 2대2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상화 시키자는 제안 그거는 이제 정상화. 예,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방송 장악하는 그 꼼수 그런 거 이제 네. 그만해야죠. 하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두 명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두 명이 모여서 저기 두 명이서 두 명이서 투표했다 그러지 않았나? 두 명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속기록 보면 참 이게 뭐 거의 뭐 코미디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문제. 아마 이거는 의원님께서는 뭐 이 당 차원에서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아마 여러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아프면 괜찮은데 추석 연휴 때나 아니면 뭐 지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프게 되면 바로 내 목숨 생명에 걸린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다. 뺑뺑이다 그야말로. 네. 의사 찾아서 산만리해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내가 이제 머리 이마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너무 고통받았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의정 갈등이 지금 의료 체계가 자체가 지금 붕괴될 지경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 보건의료 노조도 총파업 지금 결의해가지고 이제 29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되지 않으면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간호사들이 지금 의사들 그 전공의들 다 이탈한 것 때문에 그 노동 강도가 너무나 세여 있어요. 세져 네. 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 수들이 이제 그 전공의가 없으니까 줄은 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간호사에 대한 간호 인력들에 대한 네. 또는 병원 인력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임금에 대한 그 동결이나 뭐 임금 삭감이나 이런 걸로 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라 의정대란.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한동훈 뭐 언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박단 그 전공의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비공개로. 그 비대위원장이 예. 그 요청을 했다잖아요. 아하. 보수의 가치를 살려달라. 보수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해서 좀 해결해 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랬다며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 유지하되 다음 연도 2026년엔 증원을 유예하자. 네. 이런 방침을 좀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거부당했죠. 대통령실이 안 받는다. 궤도차도 거부한 거죠. 아,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네. 제안한 건 다 거절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은 여야 대표 회동해봤자 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한동훈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가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네네. 한번 그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예. 한동훈 대표한테는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그 네. 몸집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첫 시작부터 똥볼 차가지고 지금 본인이 이제 저 자중질환에 막 그렇게 상황으로 지금 네. 내몰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일각에서 했었던 뭐 반바지 대표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예. 그 리더십은 정말 처참하게 그러니까요. 무너질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의대의 이 정원 증원 유예하자 이걸 이제 안 받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제안하면 이건 뭐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보통. 검토해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예 이제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당도 뭐 역할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사는 섬처럼 있고 국회랑 아예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 세계관이 다르고 뭐 어떤 이 극우적인 세계 판타지 세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무조건 이 일본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국민 정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네. 민주당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는데 만나면 뭐 그렇죠. 합니까? 그런 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대통령실에서도 영수회담 전에는 뭐 여야 네. 대표가 먼저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도 피니까 아주 그런 측면에서의 그 여야 대표 그 회담의 성격도 사실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거 하고 그다음엔 영수회담도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국민들은 아유 뭐 저거 뭐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자꾸 이제 저러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별명 붙을까봐 제가 걱정됩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30일에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서 네. 뭐 얘기를 한다 연찬회가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뭔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여당에서는 낼 수가 없다. 이건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그냥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쭉 한번 우리 김현정 의원과 함께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계속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렇습니다.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 보고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내정했다 그래서 네. 정말로 놀랐어요. 음. 이거 뭐지? 맨 정말 처음에.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통해서 봤겠지만 그 사람들의 구구적인 그 인식이라든지 그 법화 막 쓰는 도덕성이라든지 완전히 그냥 자기 세계에서만 자기 주장만 가지고 오로지 그 목적, 네. 그 방송 장악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뭐 아무리 많은 흥결이 있어도 그냥 그 통과시키겠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네. 이제 이진숙은 이제 탄핵 소추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김문수를 내세워 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어깃장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 왜냐하면 이분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네. 아스팔트 그 저기 보수 집회 가가지고 했던 막말들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냐면 봤을 때에도 그 자질과 역량 측면에서 전혀 그런 게 적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산호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을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럼요. 22개월 동안 재직했는데 회의를 단 한 번 열었어요. 진짜요. 대면 회의를 딱 한 번, 서면 회의 2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원래 사회적 대타협에 노동계가 양대 노총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이미 빠져 있는데 네. 민주노총을 설득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기는커녕 한국노총까지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그 경산호 위원장에 대해서 네. 아무런 역할도 못한 그 22개월 동안에 수당 명목으로 1억 한 2천만 원 받아가고 법인카드로 5천만 원 이상 펑펑 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질도 안 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경산호위가 뭐냐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풀으라고 하는 그럼요. 자리인데 예.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그보다 높은 그 뭐 경산호 위원장도 장관급이긴 한데 노동부 장관으로 승전시킨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그냥 노동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라는 것이 존재 이유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동계랑 노동자에 대해서 한 발언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지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쌍용자동차가 옥새 파업할 때 네. 경찰이 강제 진압했어요. 강제 진압 헬기 막 동원해갖고 강제 진압했었잖아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 쌍용자동차 파업 때문에 뭐 1,800명이 뭐 해고되고 3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막 그랬던 아주 아픈 그 기억이잖아요. 지금도 그 치유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가장 큰 공이 경찰청장이라고 발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 다시 저희가 다시 이제 제2호 들어와서 저기 재발이 28일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공산주의법이라고 그 잘못된 법이다라고 그 내정된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아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있잖아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다고. 네. 애완견 탓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애완견 탓으로 돌린 사람이에요. 아 이거 용산에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부정한 인사를 장관으로 내정했다. 아. 저 윤석열 부부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예. 근데 그 사람들끼리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했으니 저출산의 원인은 사실 장시간 노동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럼요.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역할이 노동부 장관인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고 어제도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뭐 뻘건 윤석열이 예. 박근혜 탄핵시켰. 뻘건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 그 발언했었죠.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장관을 본인을 부정하는데. 대통령이 그 발언을 몰랐나 싶기도 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인사 흐름도 보면은 그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 기관을 완전 형해화시키고 이른바 이제 폭파시키려는 사람들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과거에 잘못한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잖아요. 쭉 나열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없냐? 네. 근데 없다고 다 받아쳤잖아요.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일제 불법 강점기 그걸 합법이라고 그렇게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그걸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를 부정하는데 그래서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 10시에 뭐 이 김문수 후보자 지명 처리 촉구하는 야당 이제 환노위 예. 위원들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 참 많은 국민들이 인사를 보면서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보면 그 정부 권력자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네. 김문수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 통과는 못하더라도 또 임명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늘도 저희가 좀 화를 계속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참 그렇긴 한데 아마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김현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네. 주 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